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지난주 이뤄진 해상 첫 인공강우 실험이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약한 안개비가 관측됐지만 정식 강수 기록으로 잡히지 않아 미세먼지 저감 효과 역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달 국내외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신규 스마트폰을 대거 출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접히는 스마트폰인 폴더블폰 정식 모델을 공개할 것으로 보여 침체됐던 스마트폰 시장이 다시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지구 궤도에는 크고 작은 우주 쓰레기가 1억 개 넘게 떠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인공위성에 큰 위협이 되는 우주 쓰레기를 감시하는 방법부터 청소위성으로 직접 없애는 방법까지 과학 본색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추운 겨울이면 얼음의 작은 구멍을 깨고 낚시를 체험해보는 축제가 곳곳에서 열립니다. 하지만 생태계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축제 운영으로 동물 학대 축제라는 비난을 듣기도 한다는데요. 동물 축제의 장단점과 올바른 운영 방향에 대해 에코 매거진에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서해에서 이뤄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첫 인공강우 실험이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중간 결과 발표에서 전남 영광 지역의 관측 차량에서 약한 안개비가 관측되고 기상선박 주변에서 비를 포함한 구름이 일부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상 정규 관측망과 기상선박에서 비나 눈이 기록되지 않았고 결국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확인할 수 없어 실험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실험은 올해 예정된 15차례 실험의 시작으로 인공강우 기술을 축적하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기상청은 2월 말에 상세한 분석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1차 인공강우 실험의 종합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동에 이어 영남 지역에도 건조경보가 확대됐습니다. 1월 강수량이 평년의 최저 4%에 그치고 있기 때문인데 바짝 메마른 대지에 화재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산간에서는 올겨울 눈다운 눈을 보기 힘들었습니다. 하얀 눈 대신 누런색 흙만이 메마른 겨울 날씨를 보여줍니다. 강원에 이어 영남 지방도 건조한 날씨는 마찬가지입니다. 1월 들어 비다운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올 1월 부산에 내린 비는 겨우 1.4mm, 강릉 3.6mm, 대구도 4mm에 불과합니다. 평년과 비교하면 최저 4%에서 최고 19%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건조 경보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속초 등 영동 북부와 강원 산간에 이어 부산과 울산, 창원과 대구에도 건조 경보가 확대됐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이동성 고기압이 만들어낸 서풍이 지속적으로 불어들었는데요. 이 서풍이 100도대간을 넘어서는 과정에서 더욱 건조해지면서 동해안 지역에 건조특보가 지속되겠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바짝 메마른 날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 날이 많아 산불 등 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2월 강우량은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보여 겨울 가뭄이 심각한 봄 가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YTN 김윤우입니다. 공부의 신 강성태와 멘사 회원 아나운서 박신영이 뭉쳐 새로운 전자공학 토크쇼를 선보입니다. 우리 주변의 전자제품을 분해하고 그 속에 담긴 과학과 작동 원리를 쉽게 해설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최소라 기자가 소개합니다. 본격 전자공학 속사전 토크쇼! 호기심 팩토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제품의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 YTN 사이언스가 새로 선보이는 전자공학 토크쇼 호기심 팩토리가 그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먼저 분해 전문가가 등장해 전자기기를 해체한 뒤 내부를 보여줍니다. 미적분부터 상대성 이론까지 전자기기 제작에 사용된 과학 원리도 쉽고 재미있게 풀어줍니다. 진행에는 공부의 신 강성태와 뉴욕대 경제학과 출신의 멘사 회원으로 유명한 박신영 아나운서가 나섭니다. 우리나라 이 과학 대중화의 앞장서는 YTN 사이언스와 함께 여러분이 과학을 정말 재밌고 쉽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을 통해서 과학이 쉽고 재밌다는 걸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최신 전자기기뿐 아니라 이제는 구하기 힘든 추억의 전자제품도 등장할 예정입니다. 그때 과학자가 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과학자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해서 그것을 떠올렸을까? 그때 당시 시대 배경은 어땠을까? 29일 첫 방송을 하는 호기심 팩토리는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YTN 사이언스를 통해 방송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세계 최대 사회 관계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이 SK 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보기술업계 등에 따르면 페이스북과 SK 브로드밴드는 2년여 동안 끌어온 망 사용료 협상을 최근 타결하고 페이스북이 앞으로 2년 동안 상당한 규모의 망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이용자 1,800만 명을 보유한 페이스북이 망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지난 2010년 국내 시장에 본격 진출한 이후 처음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페이스북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악화한 국내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계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글과 유튜브 등 다른 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 달에 국내외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신제품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접히는 스마트폰, 이른바 폴더블 폰도 정식으로 공개될 전망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세계 최초로 접히는 스마트폰 폴더블 폰을 선보였던 중국의 로열은 이번 달 초 열린 세계 가전 박람회 CES에서 그 실물을 관람객들에게 공개했습니다. As you can see, this is based on the flexible display, and it looks like a traditional smartphone, but the difference is you can unfold it and back to a pad. 삼성전자도 다음 달 폴더블 폰 공개를 암시하는 대형 5개 광고를 프랑스 파리에 내걸었습니다. 주력 스마트폰인 갤럭시 S 시리즈의 신모델인 S10을 공개하는 행사지만 펼친다는 단어가 폴더블 폰을 예고한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삼성전자는 앞서 지난해 11월 개발 중인 폴더블 폰 외관을 살짝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Well, we did it, making this new display flexible and durable enough to be folded hundreds of thousands of times. 삼성전자가 갤럭시 S10을 공개하고 일주일 뒤에 열리는 휴대전화 박람회 MWC에서도 글로벌 업체들의 폴더블 폰 공개가 예상됩니다. There won't be a month in 2019 where we're not going to hear about flexible displays. Mobile World Congress next month is going to be full of flexible phones as we look to explore how the traditional form factor of the smartphone is going to evolve to have a larger display. 중국 화웨이도 MWC에서 폴더블 폰을 선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LG전자는 폴더블 폰 공개는 서두르지 않는 대신 MWC에서 전화기 앞뒤가 액정인 듀얼 디스플레이를 깜짝 공개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또 LG전자 G-A-ThinQ를 비롯해 소니와 화웨이 등도 각각 스마트폰 신모델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다음 달 열리는 MWC를 기점으로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정부가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 올해 1,400여억 원을 투입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상용화를 계기로 디지털 콘텐츠 분야를 키워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홀로그램 등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에 303억 원을 투입하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34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올해 총 1,462억 원을 투입합니다. 아울러 관련 벤처 중소기업을 위해서도 150억 원 규모의 전문 펀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우주 감시 분야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미국 우주안보재단과 함께 우주환경 혼잡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우주 감시 분야 국제 협력을 모색하는 국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주를 떠돌면서 인공위성과 같은 우주시설을 위협하는 우주 쓰레기는 크기 10cm 이상이 3만여 개, 1에서 10cm는 90만 개로 우주 환경 혼잡에 대한 문제의식이 국제사회에서 중요 문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우리 국민과 우주 자산을 우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평화적인 우주 활용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국제회의 우주질서 구축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혜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첫 소식 열어볼까요? 네, 오늘은 조금 특수한 쓰레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한 쓰레기요. 일단 쓰레기 문제 하시니까 저는 재활용 쓰레기 논란 이게 생각이 나는데 좀 다른 이야기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우주 쓰레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주 쓰레기는 우주 공간에서 떠돌아다니는 인공적인 물체를 모두 충칭하는 말입니다. 인공위성을 발사하거나 혹은 우주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이런 우주 쓰레기를 말하는 건데요. 물론 아주 작은 입자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우주선에서 떼어져 나온 페인트 파편이라든지 아니면 우주인이 사용하다 실수로 놓친 작은 도구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물건들, 작은 물건부터 시작해서요. 임무를 마친 인공위성까지도 조금 덩치가 좀 크긴 하지만 우주 쓰레기로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렇군요. 아니 지구에서는 우리가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우주 역시도 쓰레기 문제로 역시나 머리가 아프군요. 근데 앞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지만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와 함께 이런 우주 쓰레기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앞서 보도에도 전해드렸지만 최근 이제 미국 우주안보재단과 함께 이 우주 쓰레기의 충돌과 추락 상황에 대비해서 어떤 방안들을 좀 찾아볼 수 있을까 이런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유럽 등은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을 했고요. 각국의 정책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나라는 또 이제 한국천문연구원을 국가 우주환경 감시 기관으로 선정을 하고 만일에 있을지도 모를 어떤 우주 쓰레기의 충돌과 추락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주 쓰레기는 언제 어느 나라에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국제 협력이 필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렇게 항상 감시해야 할 정도로 우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건가요? 네, 최근 소형 위성의 발사가 잦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는 또 저희가 많이 보도를 해드리기도 했고요. 우주로 뭔가를 이렇게 보낸다라는 것은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우주 쓰레기가 생길 수밖에 없는 확률도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유엔과 같은 국제 기구도 우주 쓰레기의 문제를 좀 더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우주에 떠다니고 있길래요? 네, 지구 궤도에는 아주 크고 작은 우주 쓰레기들이 있는데요. 약 1억 7천만 개 정도가 지구 궤도를 떠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가운데 한 10cm가 넘는 것이 3만여 개 정도 되고요. 1에서 10cm 미만의 우주 쓰레기는 한 90만 개 이상, 그리고 이보다 더 작은 1cm 이하의 쓰레기는 수백만 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파편들 외에 인류가 1957년 최초의 인공위성을 발사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각국이 발사한 위성이 약 10,000대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운용 중인 것은 1,500대에 불과합니다. 결국 나머지의 위성은 우주 쓰레기로 전락이 됐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우주 쓰레기가 특히 고도 한 2,000km 이하의 저궤도상에 73% 이상 몰려 있다라는 거거든요. 대부분이요? 그렇죠. 이유는 이 고도 부분에서 특히나 지구 관측 위성들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 때문에 이런 우주 쓰레기와 인공위성의 충돌 위험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1억 7천만 개라고 하셨는데 정말 엄청난 양의 우주 쓰레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우주 쓰레기들과의 그런 인공위성과 충돌하는 그런 문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실제로 충돌하는 그런 사례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충돌 사례가 1996년 프랑스의 위성과 유럽의 로켓 부스러기가 부딪히면서 충돌한 사건이 있었는데 인공위성이 어떻게 됐나요? 네, 인공위성이 운영이 중단이 됐습니다. 이는 이제 우주 쓰레기에 의해서 사용 중인 인공위성이 사용 중단된 첫 번째 사례로 보고가 됐는데요. 이렇게 우주 쓰레기와 위성의 충돌도 문제지만 이 위성끼리의 충돌도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의 이리듐 위성과 러시아의 코스모스 위성의 충돌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2009년 2월에 이 두 위성이 우주 공간에서 어떤 외부 요인이나 일부러 충돌 실험을 한 것도 아니고 자연적인 이유에 의해서 충돌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충돌이 되면 왜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냐 하면은 바로 이 위성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면 당연히
충돌 쓰레기가. 상황에서 그렇죠. 쓰레기가 예.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주 쓰레기가 이로 인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기 때문에 네. 위성끼리의 충돌은 더 큰 또 우주 쓰레기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은 또 각국에서 위성 발사가 잦아지고 있기 때문에 위성 간의 충돌이 우주 쓰레기를 늘리는 그런 주된 원인이 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 지구상의 어떤 그런 궤도 이런 쓰레기들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네. 이 쓰레기에서 위성이 또 부딪힐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위성이 부딪힌 사례가 늘어나면 또 위성끼리 결국에는 부딪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서 결국엔 쓰레기가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1978년 미 항공우주국 과학자 도널드 캐슬러가 이런 악순환을 주장을 했고 그 이후부터는 이런 현상을 두고 캐슬러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쓰레기가 늘면 위성과 부딪힐 확률도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또 위성끼리의 결국에는 부딪힐 확률도 늘어나는 이런 것들 이제 일종의 증후군으로 표현을 한 거죠. 네, 그러다 보면 또 우주 쓰레기가 증가할 것이고요. 네. 캐슬러 증후군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우주 쓰레기가 직접 지구상으로 떨어져서 정말 지구에 피해를 주거나 이런 우려되는 상황이 생기진 않을까요? 네, 그런 우려를 키웠던 사례도 있습니다. 1년 전이었죠. 중국의 우주정거장 탱궁 1호가 추락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이제 탱궁 1호가 당시에는 남태평양 칠레 앞바다에 떨어져서 큰 피해를 주진 않았지만 당시 전 세계가 굉장히 이 추락 어떻게 떨어질지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했는데요. 중국의 최초 우주정거장 이 탱궁 1호는 지난 2011년 9월에 발사가 됐고 임무를 마친 이후 2016년 11월부터 서서히 이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제 무게가 8.5톤, 길이가 한 10.5m 정도 되니까 보통 버스의 크기 정도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자칫 잘못 떨어졌다면 큰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네, 정말 아찔한데 앞바다에 떨어져서 다행이긴 했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그런 운에 기댈 수는 없잖아요. 위성 발사나 우주 개발이 좀 더 활발해지는 이런 상황에서 좀 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단 우주 쓰레기를 잘 감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 이제 큰 쓰레기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하는데 미국이나 뭐 일본 같은 경우가 이런 감시 활동을 좀 주도적으로 벌이고 있고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 같은 경우에는 10cm가 넘는 크기 물체의 어떤 쓰레기를 정밀 추적하고 있고 이미 뭐 1.6m 이상의 좀 쓰레기들을 감시하고 있는 일본 역시도 10cm 이하의 소형 그 우주 쓰레기를 감시할 수 있는 이 고정밀 레이더를 제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만약 이 레이더에 의해서 쓰레기가 포착이 되면 이 쓰레기가 위성의 어떤 운영에 방해가 될 수 있는지 가능성을 점친 후에 위험하다 싶으면 지상에서 원격으로 위성의 궤도를 조정하는 사고를 막는 방식으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은 본격적으로 감시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해주셨는데 좀 물리적으로 이 쓰레기를 완전히 없애는 방법은 없을지 저는 이 점이 가장 궁금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청소 위성입니다. 위성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우주 쓰레기를 포착을 하고요. 이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로봇팔을 이용해서 이 쓰레기를 집어서 수거를 하는 정말 청소를 하는 그런 위성 로봇인데요. 이미 이제 미국 민간 우주 개발 업체 스페이스X가 이를 시험하기 위해서 발사를 한 차례 했고요. 일본도 적극적으로 이런 청소 위성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청소 위성이 앞으로 이제 우주 쓰레기를 어떻게 처치를 할 수 있을지 활약을 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청소 위성 같은 건 우주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네, 이제 다음 주면 설인데요. 설이면 뭐 가족들과 보통 떡국을 먹으면서 나이를 한 살 더 먹죠. 네, 좀 별로 떡국 먹고 싶지 않아지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흘렀어요. 2019년이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뭐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 과학계에서 이 나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내기가 있어서 오늘 그 이야기 좀 준비해봤습니다. 내기가 있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과연 사람이 몇 살까지 살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두 과학자가 내기를 벌였다라는 내용인데요. 한 교수는 150살까지 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다른 교수는 아직 좀 어렵다라고 주장을 해서 내기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내기의 주인공은 미국 엘라베마대 장수연구소 소장인 스티븐 오스테드 생물학과 석좌 교수고요. 다른 교수는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제이 올생스키 교수입니다. 두 교수가 이렇게 이제 오스테드 교수는 긍정적으로 보는 쪽이고 올생스키 교수는 이제 그 반대에 속하는데요. 둘이 각각 이제 내기를 하고 $150씩 일단 냈습니다. 그리고 매년 조금씩 돈을 더 내서 과연 2150년 1월 1일에 150살이 된 사람이 있는가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 맞은 쪽에
그쪽의 후손에게 그 돈을 주기로 했습니다. 아, 후손에게요. 네. 진짜 엉뚱한 내기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과학자들이 한 내기다 보니까 좀 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왜 150살이 그런 기준이 됐나요? 네, 사실 인간의 수명이 어디까지 될 거냐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는 과학자들 사이에서 여러 차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뭐 일부는 인간 수명의 한계가 115세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130세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일단 오스테드 교수가 사람이 150살까지 사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본 이유는 예. 그가 이제 생물학과 교수로서 여러 가지 사람의 노화를 늦출 수 있는 새로운 물질들을 많이 발견을 했고 예. 이 물질의 실험을 통해서 동물 수준으로는 어느 정도 성능이 이제 검증이 됐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이를 적용을 했을 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현대판 불로초를 좀 믿고 있는 교수인 셈이죠. 예. 그래서 이런 실험을 통해서 이 물질을 사람에게도 만약에 적용을 하게 된다면 인간의 수명이 지금처럼 많이 늘어났듯이 앞으로는 150살까지 사는 것도 좀 가능할 것으로 본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150살을 기준으로 잡았는데요. 반면에 이제 올생스키 교수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런 물질이 있을 수는 있지만 단기간에 그렇게 효능이 검증이 돼서 뭐 150살까지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빨리 나오진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두 사람 모두 어느 정도 사람의 노화를 늦추거나 이런 데 효과를 내는 그런 물질이 있다. 이런 점은 좀 인정한 셈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정말 미래에는 인간의 기대 수명이 150살을 넘어서는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기대 수명도 물론 중요하지만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가 또 더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학을 넘어서 개인의 어떤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내기의 결과가 어떻게 됐던 어떤 새로운 인간의 노화를 늦출 수 있는 물질이 나온다면 이는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노화 관련 연구가 앞으로도 계속 활발하게 진행이 될 텐데 관련 연구 내용 계속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족이나 조난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한 대처와 수색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충북경찰이 고성능 드론을 이용한 전담 수색대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드론이 하늘을 비행하며 야산 곳곳을 수색합니다. 잠시 뒤 드론 카메라에 실종자의 차량이 포착되고 경찰이 그 장소로 이동해 구조 활동에 나섭니다. 불법 도박이 이뤄지는 비닐하우스. 어두운 밤이지만 열화상 카메라가 하우스 내부에 숨어있던 사람까지 식별합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이 지난해 운영에 들어간 폴 드론 수색대가 드론을 활용해 실종자 수색과 범인을 검거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드론의 활용성이 높지만 그동안 드론 대부분을 민간 동호회에서 빌리거나 자비로 구입해 쓰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자체 고성능 드론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충청북도가 5천여만 원을 들여 구입한 대형 드론 한 대와 소형 드론 한 대를 경찰에 무상으로 전달했습니다. 새 드론은 180배까지 사물 확대가 가능하고 장애물을 자동으로 피해 특정 인물만 추적하는 인공지능 기능 등이 갖춰졌습니다. 3km 떨어진 별장도 자세히 보일 정도로 굉장히 화상도가 높기 때문에 이 중카림 같은 경우는 실종자 수색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단속 그리고 마약 수사 등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성능 드론 보급으로 100명이 1시간 동안 수색할 수 있는 면적을 단 10분 만에 탐색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충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산악지대가 많은 지형적 특성에 치매 환자의 실종 신고도 늘고 있어 드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도민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 경찰뿐만 아니고 다른 국가기관과도 이 지역에서 협업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드론 협약을 계기로 해서 우리 도민들이 안전할 수 있는 고성능 드론이 현장 대응 능력 향상은 물론 사회 안정망 구축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손을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아이를 낳는 임신부 2명 중 1명은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초산 산모 중 제왕절개로 분만한 산모의 비율은 48.8%로 절반에 근접했습니다. 제왕절개 분만율이 높아진 것은 총 분만 건수는 줄어드는 가운데 제왕절개를 선호하거나 해야 하는 고령 산모는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체 산모 중 29%는 35살 이상으로 집계됐고 특히 첫 아이를 35살 이상에 낳은 산모의 비중은 21%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자기공명 영상장치 MRI로 안면이나 부비동, 목 등을 검사할 때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크게 낮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하나로 올해 상반기에 안면, 부비동, 목 등에 대한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뇌와 뇌혈관 MRI 검사에 보험을 적용한 데 이은 후속 조치입니다. 그간 MRI 검사는 효과가 높았지만 건보재정 부담 등으로 암과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병 등 4대 중증 질환자 중심으로 보험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사의 판단으로 안면과 목 부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스러워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동국가 이란이 과도한 지하수 이용에 따른 땅꺼짐 현상으로 곳곳에 싱크홀이 발생하고 심지어 건물에 균열까지 생기면서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란 당국은 급기야 인공위성까지 이용하면서 땅꺼짐 현상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이란의 들판에 마치 미사일 폭격을 당하거나 운석에 맞은 듯한 거대한 싱크홀이 보입니다. 최대 60m 깊이까지 파인 싱크홀에 물이 고여있기도 하고 쌍둥이 싱크홀이 나란히 발생한 곳도 있습니다. 토지 곳곳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마치 협곡처럼 땅이 파이기도 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지하수를 끌어올린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یه فضای خالی بین دانه‌های خاک ایجاد میشه. یواش یواش اینجا منطقه بار فشاری که از بالا فشار میشه باعث میشه این خاک‌ها به هم بچسبه و یواش یواش منطقه ریزش کنه و شکاف ایجاد بشه. 땅꺼짐 현상은 도로 주변은 물론이고 수도 테헤란 등 인구 밀집 지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میرخای بسیار بالایی است و خیلی جاها هم جایی هستن که جمعیت زیادی درش سکنا دارن و بعضن زیرساخت‌های حساسی مثل فرودگاه توشون قرار گرفته که از نظر ما اونا اولویت داره. 건물 곳곳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2-3 سانتیمتر باشه ولی این نرخ 22 یکی از نگیم حالا بیشتر منطقه فرونشست در دنیا ولی یکی از نقاط قابل توجه هست که میشه بیشتر روش توجه کرد و زوم کرد. 급기야 이란 정부는 인공위성을 띄워 고해상도 화면을 확보해가며 테헤란 주변의 땅꺼짐 현상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급속한 산업화와 농업 발전에 따른 과도한 지하수 활용을 멈추지 않을 경우 심각한 재앙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산천어 축제는 매년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대표적인 지역 축제인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산천어들에겐 집단 학살일 뿐이며 그에 따른 환경 문제도 심각하다는 우려 섞인 비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에코매거진에서는 허정림 환경공학 박사와 함께 동물 축제에 얽힌 엇갈린 시선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산천어 축제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한 정말 대표적인 국내 축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해마다 동물 축제다 이런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역 축제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화천에는 산천어가 전혀 살고 있지 않아요. 네, 영동 지역에만 있는 산천어를 가져다가 인공적으로 영서 지방에 풀어놓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얼음 밑에 방류된 산천어만 76만여 마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축제 때 입질이 좋아야 하므로 산천어를 3일에서 5일간 밥을 아예 굶기고요. 그리고 행사를 위해서는 양식장에서 대거 운송하는데요. 이때 굉장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운송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많이 죽기도 하고요. 그리고 행사장 내에는 맨손 잡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가두리 조그마한 곳에서 여러 마리를 얕은 물에 풀어서 사람들이 집단으로 달려들어서 잡아요. 그래서 아가미에 손을 넣어서 피가 줄줄 나오기도 하는데 이것은 어류가 가장 아픔을 느끼는 고통점이 분포된 부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천어를 물 밖으로 막 집어 던지거나 심지어 경품으로 산채로 비닐봉지에 산천어를 담아주기도 하죠. 이런 모습 때문에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군요. 물고기도 고통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런 신체적인 고통 외에도 뭐 정신적인 고통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스트레스나 공포 같은 거요. 이런 걸 물고기가 느낀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물고기의 행동, 생리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물고기가 고통을 느낀다는 쪽으로 과학계도 기울여지고 있습니다. 맨손으로 잡을 때 어류들은 매우 고통스럽다고 하고요. 지속적인 생명의 위협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철가성과 저산소증을 겪기도 합니다.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산천어 축제가 어떻게 보면 좀 동물 학대다 이런 시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집단 학살이다라고 주장하는 동물 축제가 산천어 축제만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다른 동물 축제들은 어떤가요? 네, 한평 나비 축제 같은 경우에도 현지 생태에 있는 곤충이 풍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인공적으로 부화한 나비들을 풉니다. 나비들도 갑작스럽게 바뀌는 생태계에 적응이 안 되고요. 그래서 축제 기간만 살다 죽고 게다가 너무 이른 시기에 하는 바람에 방사해준 나비도 죽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또한 나비 생태관은 한 번 축제가 끝나면 전부 폐기가 됩니다. 그리고 대하축제, 쭈꾸미 축제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전국의 어류 축제가 거의 산란기에 이루어져요. 산란기에는 적어도 이런 축제들을 금해야만 어장이 그대로 유지되는데 이러한 생태적 고려가 없이 단순히 먹는 곳으로만 치부되는 축제가 많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동물 축제를 학대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축제들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도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죠. 산천어 축제의 경우 매년 수많은 국내의 관광객이 찾는 대표적인 지역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축제 중에 최고 등급인 글로벌 육성 축제로 지정했고요. 미국 CNN 방송에서는 세계 겨울의 7대 불가사의, 세계 4대 겨울 축제로 꼽을 만큼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자주 소개되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2017년 강원 지역 겨울 축제의 경제적 효과는 2016년 939억 원에서 2017년 1,189억 원으로 늘었고요. 고용 창출도 2016년 1,406명에서 2017년 1,782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겨울 축제들이 농한기 때 일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고요. 주변 음식점이나 숙박업이 활성화되는 장점도 있어요. 축제라고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질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지역 경제 활성화냐, 동물 학대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동물 축제의 엇갈린 시선들을 살펴봤는데, 그런데 이 산천어 축제 같은 경우에는 자연 환경을 조금 오염시킨다 이런 논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화천천 자체는 아주 깨끗한 천인데요. 그 축제를 위해서 수생 생태계를 무차별적으로 파괴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는 하천의 생물 서식 환경을 훼손하는 것으로 생물 다양성에 크게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축제를 위해서 약 3 내지 4km 구간의 하천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바닥을 긁어내는 준설과 3 내지 4중의 물막이 볼을 만들어서 강물을 막는 공사를 한 후 대형 빙판을 만들어서 조성하는데요. 이러한 인위적인 생태계 파괴 행위로 인해서 생태계 자체가 몰살된다고 보면 됩니다.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경제적 이익의 측면에서만 급급한 나머지 홍천, 가평 등 지자체에서도 하천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인데요. 이 중 일부 지역은 멸종위기종 서식지입니다. 또한 서식 하천을 달리하는 산천어의 무분별한 대량 도입, 그리고 방류 및 탈출 개체의 하천 이입으로 인해서 서식지 교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심각하죠. 다른 지자체들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축제를 도입하는 건 좀 경계해야 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그러면 동물을 주제로 한 축제는 모두 중단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나요? 글쎄요. 동물을 이용하고 또 동물의 생태와 안위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축제는 중단되어야 하지만 동물을 먼 거리에서 관찰하고 동물의 생태적 이야기에 집중하는 축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오죠. 무주 반딧불 축제라든지 군산 철제 축제 같은 경우에는 동물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축제입니다. 동물을 오락의 행위가 아닌 생명적이고 생태적으로 바라보는 축제인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좀 어느 정도 보면 바람직한 방향에서 볼 수 있는 동물 축제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동물 축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살아있는 생물을 가지고 인공적인 자연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판단해 봐야 합니다. 하천 생태계는 수로를 따라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오염물질이
쉽게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오염에 매우 취약합니다. 하천 생태계의 환경 훼손과 수질 오염은 담수 생물 자원화 고갈과 직결되기 때문에 일찍부터 외국에서는 조사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요. 비해서 우리나라는 일시적인 축제에만을 생각해서 인위적으로 하천 생태계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는 축제 전후의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서 지자체가 책임지고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반딧불 탐사나 갯골 축제 그리고 철새 축제처럼 생명의 존중과 겸수성을 배우는 동물 친화적인 축제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축제들이 더욱 확장되고 발전되는 방향으로 바뀌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동물 축제 당장의 폐지는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요. 동물들의 고통을 줄이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허정립 환경공학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기록은 얼마나 될까요? 1997년 사망한 프랑스 여성 잔 칼망의 나이가 무려 122살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이 수명의 발달로 의학이 발달하면서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건 건강하게 사는 것이겠죠. 하루 30분 정도의 적절한 운동과 소식하기부터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주변과 잘 어울리는 삶의 태도가 노화를 방지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이번 한 주 건강하고 기분 좋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